우리나라는 현재 시댁 문화나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월드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을 만큼 시댁과는 가까워지기엔 너무 먼 사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나 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게 바로 시월드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시댁살이를 참 고달프게 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는 독한 시월드를 극복하고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와 남편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 뒤에 딱 결혼 정년기가 되어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남편을 소개받았고 저희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하진 않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편한 사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마음이 여리고 우유부단한 저를 잘 아는 직장 동료가 애초에 저를 다정하게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소개를 시켜준 거였기 때문에 남편은 정말 다정다감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한 1년 반 정도 하고 양가의 큰 반대나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뒤에는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고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평탄하고 누가 봐도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결코 평범하다고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이 결코 평범해질 수 없었던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본인 아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저희 남편 말고도 밑에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서도 그렇게 외동아들 챙기듯이 본인 아들들을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일 모두가 저에게는 하나하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만 최초로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만큼은 정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의 일이었어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였고 저도 결혼을 하면서는 직장을 정리할 생각이었기에 여러 가지로 정신없는 때를 보내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는 야근까지 하면서 저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밤 늦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밤 늦게라도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기에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시댁으로 넘어갔었죠. 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퇴근하는 대로 우리 집에 좀 들러라. 네? 어머니 저 퇴근하면 오늘 밤 11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 댁에 도착하면 밤 12시 넘을 거고요. 그래도 와라. 너네가 하도 시간이 없다 보니 결혼 전엔 얼굴을 볼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와.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니네 도련님이랑 시아버지는 잘 시간이니까 조용히 오고. 저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그 야심한 시간에까지 부르는지 의아했지만 꽤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뉘앙스길래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독립을 한 상황이었고 남편도 바쁘게 야근까지 하던 때였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없어 저 혼자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혼자 시댁에 가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물도 한 잔 안 주고는
바로 거실 테이블에 딱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예, 너네가 결혼도 앞두고 있고 내가 내 자식 처음 장가 보내는 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몇 가지 네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숙지하고서 내 아들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좀 적어봤다. 이거 읽어보고 완벽하게 숙지하고서 결혼해야 한다. 네? 제가 숙지해야 할 거라뇨? 저는 그 종이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의아한 상태로 무언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글을 받고 그 글을 보는 내내 경악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성을 볼 때 좋아하는 옷 스타일, 본인의 옷 스타일, 생활 루틴 등등 정말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보자마자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걸 다 숙지하라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 너 이제 결혼하면 엄연히 내 아들 마누라 아니니? 마누라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서 남편 내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내 아들은 고기 중에서도 불고기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불고기 밥상 차려서 올리고 멸치 같은 비린내 나는 반찬들은 싫어하니까 그런 거 일체 올리지도 말어라. 그리고 아침은 꼭 먹고 나가야 하니까 아침마다 출근 전에 밥은 뜨끈한 국 끓여서 꼭 차려놓고 옷도 미리 다 우리 애가 좋아할 만한 옷으로 꺼내놔야 돼. 그리고 구겨진 옷은 안 입고 싶어 하니 매일매일 네가 셔츠며 정장이며 다 다려놔야 되고 그게 네가 결혼하면 할 일인 거다. 알겠니?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에게 어떻게 남편을 내줘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 내용만으로도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아들 아침잠이 많아서 네가 무조건 먼저 일찍 일어나서 깨워줘야 돼. 난 우리 아들보다 항상 먼저 일찍 일어나서 깨워주고 밥 차려주고 다 했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집에서는 옷차림 참하게 입고 다니고 내 아들은 사실 너같이 화려한 스타일 안 좋아해. 참하고 조신한 스타일 좋아하지. 그러니까 옷도 좀 단정하게 예쁘게 입고 다니고 늘 생리현상은 화장실 가서 해결하고 남편 앞에서는 기침 소리도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름이니 방귀니 다 화장실 가서 조용히 처리해라. 넌 그저 왕처럼 남편을 떠받들고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는 늘 욕조에 물 받아 놓고 바로 씻을 수 있게 준비하고 말이야. 알겠니? 아유, 내가 아주 그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넌 내가 그 종이에 적어 놓은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저 그거 완벽하게 외워서 결혼 생활 하기만 하면 돼. 알겠니? 명심해라. 저는 기도 안 차서 그때는 대답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상황이 가당키나 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 내가 남편 시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한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상수 씨 지금 1년 전부터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어머니 정말로 이 모든 걸 지금까지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독립은 어떻게 한 거래요? 그리고 그동안 상수 씨는 이걸 다 당연하다는 듯이 대접받으면서 살았고요? 당연하지. 이게 무슨 대접이야? 그냥 엄마로서 자식한테 사랑을 준 건데 독립했어도 내가 맨날 전화해서 깨워주고 다 했어. 집도 가까우니 아침마다 가서 밥 차려주고 옷 다 꺼내주고 했고.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
너 말이 가시가 있다. 네, 어머니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저는 남편 아내로 결혼하는 거지 제가 남편 엄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엄마로선 할 수 있어도 아내로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아니 너 내가 왜 그렇게 되바라졌니? 요즘 애들은 다 그런다니? 나 때는 말이야. 남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어. 왜 이래? 아내가 남편한테 당연히 할 도리를 하라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냐? 어? 어머님, 대드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남편 아내로 들어가는 거지 시종 들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알아서 참고해서 밥 차려주고 할게요. 이건 적어주셨으니 제가 참고할 테니 이 이상은 더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가 차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초장에 잡아야지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시집살이를 제대로 당할 것 같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 성질도 대단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급기야는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 결혼 못 시키지. 어디서 감히 시엠이 될 사람한테 못하겠다느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느니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어? 이 시애미가 하라는 대로 그냥 눈 감고 딱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말대답이야 말대답은. 나 이 결혼 반대야. 반대라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저한테 소리를 쳐댔고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기가 차서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태라면 저도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어요.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결혼은 안 하고 싶네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귀한 딸인데 남편이 결혼해서 그럼 저 얼마나 대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만큼 남편도 저 대접하고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근데 결혼 전부터 남편 아침상을 차리고 참하게 살라느니 숨죽이고 살라느니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이 결혼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저까지 언성이 높아지자 시어머니는 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말 그대로 뒷목을 잡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시부와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던 도련님은 밤이 늦어 각자 방에 들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저에게 있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소란스러운 소리만 듣고는 당황하며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래? 무슨 일이야 대체 이 오밤중에? 아가, 너 언제 왔었니? 이 밤에 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소리까지 쳐가면서 싸우길? 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시아버지는 화가 난 상태로 밖으로 나왔고 거기에 도련님까지 잠에서 깨어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밖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나오자마자 급기야는 우는 신용을 했고 시아버지 눈에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말했어요. 여보, 아휴, 나 이대로 우리 아들 결혼 못 시켜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되바라진 애가 지금 글쎄 내가 조금 불러서 결혼 생활 잘하라고 당부 좀 했더니 나한테 시애미질 하지 말라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 있죠? 나 이대로 우리 아들 못 보내. 아이고 내 팔자야.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와 도련님의 눈빛이 달라졌고 저는 거기에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써서 보여주신 거예요. 상수 씨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여성 성격, 옷 스타일, 아침마다 모닝콜 해줘야 하는 시간, 이것저것 전부 다 적어서 결혼 내내 이대로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숨죽이고 남편만 떠받들고 살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누구보다도 귀한 딸이에요. 결혼 생활이 서로가 같이 대접하고 같이 위해주는 게 결혼 아닌가요? 근데 어머님은 저보고 남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살라고 하셨다고요. 죄송하지만요. 저는 이런 결혼이라면 안 하고 싶습니다. 못해요. A4 용지로 석 장 이상이나 되는 내용들을 시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시아버지도 오해가 풀리셨는지 저를 보는 눈빛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시어머니의 잘못인 걸 알고는 시어머니께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당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애들 결혼 생활에 간섭 말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한테 쥐잡듯이 붙들려 산다고 며느리 건드려.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나한테 죽는 신용 하면서 살았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자식 새끼 결혼하면 이제 우리 소유 아니라고. 애들 감싸고 도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도 싫어하는 그 시종 노릇 제발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오죽하면 첫째가 그게 싫어서 독립을 했겠냐고. 그런데도 또 그 집까지 찾아서 그 짓거리 하는 걸 못하게 막아놨더니 이제 며느리 될 애를 불러서 이 사단을 부려? 제발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제가 들고 있던 종이를 뺏어가시더니 그대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아가, 이건 잊어라. 네 시애미가 지나쳤다. 이건 네 시애미가 분명 잘못한 게 맞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저는 거기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어요. 다행히도 그 뒤로 결혼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일체 저를 건들지 않았고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결혼 전 저에게 당한 서름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히스테리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첫 명절의 시댁을 찾아갔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며느리로서 처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잘 보이고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을 잔뜩 보고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다고 열심히 만들었었죠. 그때도 시어머니가 온갖 핀잔을 주시긴 했지만 꾹 참고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상을 다 차려 맛을 보이던 참이었어요. 온 가족이 한 숟갈 뜨고 난 뒤 저는 상상도 못할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너도 나도 제가 차린 상을 보면서 맛있겠다고 고맙다고 한술 뜨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국과 해물찜을 맛보시더니 너무나 황당한 행동을 하셨고 시어머니 행동에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행동은 다름 아닌 제가 만든 음식을 싱크대로 그대로 버려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입 드셔보시더니 벼랑간 인상을 확 찌푸리고서는 바로 접시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그 음식을 싱크대에 버려버리셨죠. 야, 넌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니? 내가 너한테 결혼 전에 써준 거. 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바락바락 화만 내면서 네 시애비한테 다 일러바쳐선 그거 찢어버렸잖아. 그것만 제대로 봤어도 너 음식 이따위로 안 만들어. 내 아들은 짠 거 싫어해. 싱겁게 먹는다고. 근데 이건 아주 소금을 그냥 들이부은 건지 뭔지 짜서 못 먹겠다. 우리 집 남자들은 다 짠 음식 싫어해. 너무나 황당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저는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 모든 상황에서 저 대신에 화를 낸 건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다고 음식을 버려요? 그것도 만든 사람 성의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음식을 왜 버리고 난리냐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고,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는 저를 달래주기에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세 남자가 동시에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 그것도 서러웠는지 되려 화를 내면서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던 거 있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수치에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울면서 시댁을 나왔고, 남편 역시 저를 따라 나와서는 한참을 달래주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그 명절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시어머니 대신에 저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한동안 정말 시댁 쪽은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많이 혼이 나셨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은 누그러지면서 개념 없는 행동은 많이 사라졌기에 저도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한 2년이 지났을까요? 도련님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부부도 가서 함께 봤는데 동서와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 동서가 도련님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도 저희는 친구처럼 친자매처럼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동서 덕에 저는 아주 크게 속 시원한 일을 마주할 수 있었답니다. 그건 역시 모두 다 시어머니와 연관된 이야기랍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에 저한테 하던 개념 없는 행동들이 많이 나아졌었고, 저도 나름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다하며 잘 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동서도 시어머니와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이번에도 미련을 못 버린 시어머니가 결혼을 한 이후에 동서에게 저한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해버리셨거든요. 동서가 시댁 식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갖는 시댁 모임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모두가 다 거실에 앉아 후식을 먹고 있던 때 동서에게 무언가를 건네셨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받았던 것처럼 시동생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A4 용지였거든요. 그리고는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동서에게 하셨죠. 저는 진짜 시어머니가 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동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고, 시아버지와 서방님은 그걸 보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제지한 것이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게 딱 이런 때 발휘가 되더군요. 동서는 그 용지를 보면서 일절 당황하질 않았어요. 저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반응이었죠.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참고할게요. 우리 남편에 대해 몰랐던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경이롭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저랑은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니 시아버지와 서방님도 상당히 당황하는 눈치였고,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며 말씀하셨죠. 역시 네가 뭘 좀 아는구나. 그래, 이게 정상이지. 하여간에 내가 첫째 며느린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니까. 아휴, 둘째야, 네 덕에 내가 산다 살아.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저는 내심 너무나 약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반박할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뒤통수를 된통 맞아야만 했어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얼마 뒤 또 한 번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가족 모임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식사를 하고 다 같이 모여 후식을 먹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벼랑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딱 각을 잡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모두가 다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이게 웬걸요? 동서의 행동 하나로 인해 시어머니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동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는 코가 납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여기요. 저번에 저한테 저희 남편에 대해 너무 잘 적어주셔서 이번엔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그날 어머님이 저한테 써주신 게 어찌나 유용하던지 지금도 남편이랑 잘 맞춰서 지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도 절 좀 제대로 알고 떠받들고 살아보라고 저희 엄마랑 같이 고민하면서 적어봤네요. 어머님도 참고하세요. 동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적어준 것보다 2배는 더 적은 용지를 건넸죠. 그 종이를 받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그걸 본 저희 가족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웃었고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나서서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한 방 제대로 맞았네. 그래, 그래. 이게 맞지. 당신 자업자득이야. 억울해 말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놀리는 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동서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내심 존경심까지 생기던 거 있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꼼짝없이 그 종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 아들들에 대해 저희에게 일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저는 가정주부로 있었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다니던 중견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끝내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받은 퇴직금이 있어 그걸로 남편은 장사라도 해보겠다며 술집을 하나 차렸지만 그마저도 마스크 시국에 걸리는 바람에 쫄딱 망하고 말았죠. 덕분에 저희는 빚만 잔뜩 떠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게도 시아버지와 서방님네가 도와줘서 어느 정도 빚은 갚을 수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남편과 저 둘 다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시 가게를 꾸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기에 막노동 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저는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아이들은 친정집이 가까운 데 있어 친정엄마에게 맡기면서 우리 가족을 살려보겠다며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잘못이 있다면 평생 안 해봤던 일용직 일로 인해 90kg 가까이 나갈 만큼 건장했던 사람이 살이 쏙 빠져 70kg도 안 되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막노동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했고 일이 너무 힘든 나머지 살이 20kg 가까이 빠졌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 시어머니는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는 듯 저를 또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당시에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명품백을 생일 선물로 해주셨는데 거기에 늦바람이 들어서는 명품백을
한참 사들이던 때였죠. 게다가 시어머니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 매번 명품백 자랑을 했고 급기야는 더 있는 척을 하기 위해 시아버지 몰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명품백을 사셨었어요. 이걸 알게 된 계기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몰래 와서 대출금 좀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알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 마스크 시국 때 이미 식당이 망해 저와 남편 둘 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거절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단히 삐져서 저를 더 미워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다 본인 아들이 살까지 빠져가며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그 모든 원망이 저한테로 쏟아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으르렁거렸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고 그날은 또 저를 갈궈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더는 참을 수 없어 화를 낸 날이었습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해버린 시어머니는 또 저를 보면서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절 힘들게 했죠. 야, 너 우리 아들 돌려내. 얘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예뻤는데, 어? 너 때문에 여자 하나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는 애꼴이 지금 이게 뭐냔 말이야. 공사판에 나가도 네가 나가야지. 왜 내 아들이 나가? 너 때문에 내 아들 몰골 좀 봐. 저게 지금 사람 몰골이니? 어? 하여간에 아주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 한다니까. 야, 이제부터 네가 굴러. 밖에서 네가 다 굴러 먹으란 말이야. 공사판에 나가든 택배를 하든 배달을 하든 네가 해, 네가. 우리 아들 시키지 말고. 여러분은 이런 말 듣고도 혹시 가만히 계실 수 있나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어 또 대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어머님 아들만 밖에서 고생하는 줄 아세요? 저도 고생해요. 저도 공장 나가면서 뼈 빠지게 일한다고요. 하루 왼종일 자리에 서서 공장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저도. 정말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도 어머님이 정말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명품백 사려고 대출받은 돈 있는데 그거 갚아달라고 하셨죠? 그게 저희한테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네? 아들은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있고 며느린 공장에서 일하고 손주 손녀들은 사돈집에 맡겨져서는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명품백 때문에 얻은 빚 갚아달라고 하셨죠? 그거 제가 어렵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독이 있는 대로 올라서는 급기야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잔뜩 흥분한 시어머니로 인해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는 제 머리를 뜯고 있는 시어머니를 단번에 제 앞에서 마구 호통을 치셨어요. 시아버지에게 잔뜩 기가 눌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억울했는지 저를 향해서 계속 도끼가 나왔고 저는 그 뒤로는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 역시 제 편이었기에 딱 한마디 던져놓고 나오더라고요. 엄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2번 다신 저 찾지 마세요. 다시는 안 옵니다, 여기. 그 뒤로 남편과 저희는 정말로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동서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시댁 상황을 전달 드릴 뿐이었죠. 그렇게 거의 반년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시아버지에게 머리도 깎이고 외출 금지까지 당할 만큼 호되게 혼이 나셨어요. 그리고는 명품백 한 번만 더 사다가는 바로 이혼이라는 경고까지 받으면서 시어머니의 사치력이 막히는 듯 했죠. 그 뒤로는 좀 조용히 사나 싶었는데 역시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는 이번엔 동서에게 시켜서 명품백을 사달라고 졸라댄 듯 하더라고요.
그걸 전해 듣고는 전 정말 기가 차서 혼이 났는데 어느 날 동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왔죠. 형님, 이번 명절 땐 꼭 오세요. 형님이 꼭 오셔야 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받은 수모 있으시잖아요. 그거 제가 한 방에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오셔야 해요. 꼭이요. 아셨죠? 신신당부하며 저에게 꼭 명절 때 오라고 하기에 전 동서를 봐서 2년 만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께는 종종 안부 인사를 전했던 터라 괜찮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너무나 어색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 둘 사이에는 앙금이 남아 있었기에 그 어색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죠. 그리고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괜히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저는 동서로 인해서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참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었답니다. 동서는 모두 식사를 마친 이후에 또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될 것 같네요. 어? 뭐? 왜요?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얘가 뭐라니 참.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 네? 어머니 왜 이제 와서 발뺌하세요?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는 백화점에 신상백 나온 거 있는데 그거 아버님 몰래 사다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며느리가 돼서 그것도 못 해주냐면서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면서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눈치가 없어서 시어머니 명품백 하나 사줄 줄 모른다고 막 핀잔 주시면서 저한테 가방 사오라고 조르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상하네. 저는 녹취록도 다 있는데 들려드려요? 그럼 기억이 좀 나시겠어요? 동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심하게 당황했는지 그제서야 시아버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역시나 화가 잔뜩 나셨죠. 이놈의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머리카락을 잘려보고도 아직도 그러고 다닌단 말이야? 아이고, 이 여자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어디. 둘째야, 당장 안방 들어가서 네 애미 가방 싹 다 가지고 와라. 시아버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로 서방님께 시어머니의 가방을 싹 다 가지고 오라고 호통을 치셨고 저희 남편에게는 주방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벼랑간 모든 명품백을 싹 다 잘라버리려고 하셨어요. 그 행동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며 시아버지 발에 매달려 울고불고 하면서 말리기 시작했죠. 여보, 안 돼. 이게 다 얼마짜린데.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사. 다시 명품백 안 살게. 그러니까 제발 자르지만 마. 제발. 시어머니 외침에도 시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가방을 자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급박한 만류로 가방 자르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시어머니 참교육의 시작이었어요. 긴급한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말린 건 다름 아닌 동서였고 동서는 제가 본 이래로 최고의 지혜를 부리던 거 있죠. 아버님, 안 돼요. 자르는 건 진짜 안 돼요. 그게 다 얼마짜린데요. 대신에 저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발 저 믿고 그 가방들 그대로 내려놔 주세요. 시아버지는 동서의 말을 제대로 들어볼 생각이셨는지 가방을 단번에 내려놨고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라며 경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말 뒤로 시아버지는 완전히 동서의 편에 섰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케이오페 당해버리고 말았죠. 아버님, 이거 저희 다 팔아요. 이거 전부 다 팔면 돈 꽤 나와요. 이 중에는 가치 좀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팔면 돈 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팔고 돈으로 가지고 계세요. 동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발언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란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상상도 못했던 발언이었기에 또다시 난리가 났어요. 너 미쳤어? 이걸 왜 팔아? 절대 못 팔아. 너 제정신 아니지? 그치? 여보, 듣지도 마요 저런 말. 나 2번 다신 안 사. 다시 명품백 안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시어머니는 악착같이 시아버지에게 매달리며 빌어댔고 저희는 시아버지 반응만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동서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둘째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당장 내다 팔거라.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구나. 내 통장 아주 두둑해지겠네. 이놈의 여편네야, 이 돈들이 왜 다 당신 거야? 내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산 것들인데. 게다가 이 가방 사느라 대출받은 것도 다 내가 갚아주고 있는데 무슨 놈의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은 명품백 가질 자격이 없어. 당장에 내다 팔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유, 안 돼. 절대 안 돼. 야, 첫째야, 상수야, 며느라, 너네 그 돈 진짜 받을 거 아니지? 양심도 없이 어딜 그 돈을 받으려고 그래. 절대 안 된다. 절대 못 줘. 내 가방 절대 못 팔아. 어머님, 어머니 아들들 다 이웃남 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명품백 하나 때문에 자식들도 아버님도 얼마나 고생시키고 있는지 제발 좀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이깟게 뭐라고 명품백 하나 안 사준다고 며느리들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느냐 말이에요. 정작 진짜로 힘든 우리 형님네는 생각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전 아버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 무조건 그 말에 따를 거예요. 오늘 이거 싹 다 가지고 가서 내일 팔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형님, 내일 같이 가요. 동서는 새침대기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들어 눕기까지 하면서 때를 피우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들을 싹 다 가지고 왔고 다음 날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역시나 꽤나 돈이 나온 그 금액은 4천만 원이 가까운 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명품백을 사셨기 때문에 개수가 꽤 되는 명품백을 다 팔고 나니 정말 큰 돈이 만들어지던 거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가방 중에는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가방도 있었으니 큰 돈이 안 만들어지는 게 이상한 거였어요.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시댁으로 가서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또 한 번 겪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에게서 그 돈을 건네받자마자 벼랑간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 4천만 원이 가까운 돈을 전부 다 제 손에 쥐어주시던 거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가, 이거 가지고 가라.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 빚 갚는 데 써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네 철없는 시엠이 히스테리 받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애들 돌보랴 공장에서 일하랴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얼른 갚을 수 있는 대로 갚아라. 내가 진작에 이 방법을 알았으면 바로 되팔아서 너희들 줬을 텐데 지금이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걸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받아도 되고 말고 진작에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상황이 안 되니 답답할 따름이었어. 근데 그래도 네 철없는 시애미 덕분에 이렇게 갚아줄 수 있게 됐네. 다행이다. 참 다행이야. 옆에서 시어머니는 가방을 뺏긴 것도 모자라
돈까지 넘어가니 또 한 번 뒤집히려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저희가 오기 전까지 호되게 혼이 났었는지 별다른 소리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대화를 끝내시고 나서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 당장 며느리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철이 없어도 어느 정도 없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야. 고생한다고 우리 예쁜 며느리들이라고 가방을 사주지 못할 망정 구걸을 해? 당장 사과해, 당장.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 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그땐 정말 이혼이야. 알았어? 빨리 사과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하셨죠. 알았어요. 사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서러워서 미안하다. 내가 철이 없었다. 다시는 안 그러마. 시어머니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획 돌아서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저희는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다시는 명품백의 명자도 꺼낼 수 없었고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잡혀서는 꼼짝없이 집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중이세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님이 주신 그 돈으로 저희를 올감했던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남편도 그 뒤로 일이 잘 풀려 다시 심기일전으로 식당을 하나 차려서 바쁘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도 마트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동선에는 늘상 지내던 대로 저와도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정신을 차리셨는지 히스테리가 많이 사라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는 너무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 덕에 얼마나 시월드 생활이 편해졌는지 모른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해서 얼마 전에 아주 작은 미니 명품백 시아버님께 허락받고는 동서랑 같이 하나 사드렸네요. 그날 이후로는 좀 기가 사셨는지 저희만 보면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참 우여곡절 많았지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고부 갈등이 해결되었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해결이 되어 요즘은 정말 살맛 난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참 홍수도 나고 벼락도 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 힘든 과정 뒤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진 가족애가 생기게 되어 나름 필요한 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지금 가족 혹은 지인과의 갈등의 순간에 계시다면 빨리 해결되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부부와 동선의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